제가 뭐 이렇게 그 임진왜란 쪽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정작 경남은 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제가 아니고 아래네요. 아래 저쪽에 통영에서 무슨 문화원 연합회도 특강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경남이 좀 분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의병 연구다. 왜냐하면 의병하면 경남인데 이게 정말 연구가 제일 안 돼 있고요. 뭐 오늘 이야기할 시간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전라도에 나주에 의병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경상남도에 어령의 박물관 있죠. 정말 그 코딱지 같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만족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저희들 같은 연구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학술대회나 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쪽에서는 거의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암만 연구하려 해도 이런 어떤 연구의 어떤 계기가 주어져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고향이 김해고요. 김해에서 공부하다가 부산에서 이제 공부를 대학을 다니고 했는데 또 그제가 제 어른 고향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애착이 많은데 정말 발표하고 뭐 연구할 기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는 뭐 어디든 저를 필요로 하는 데는 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합천과 관련해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게 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을 간단하게 오늘은 뭐 합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실제 이게 전쟁이 일본하고 조선만 싸운 게 아니고 국제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1592년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100년 전에 뭐 있었습니까? 1492년 지리산의 발견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임진왜란까지 연결됩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자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선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인구는 뭐 한 이 정도, 이거는 오늘날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 전에 1000만 됐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게 우리가 오늘날 7천만 남북을 합쳐서 안 그렇습니까? 한 10분의 1로 줄이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은 이 정도 되고 지금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은 저렇게 좀 작가에 잡은 이유는 중국이 오늘날 같은 그런 바운더리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봤는데 임진왜란 때 어쨌든 군인이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전쟁이 있으면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군인은 뭐 조선시대 같으면 어디에 다 정리가 되어 있냐면 경국대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들의 묘호가 성종이라 되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울 성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조의 어떤 문물 제도가 정비된 식입니다. 고려에도 성종 있죠. 그게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묘호인데, 그 다음에 조선에도 성종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성종 때 만드는 게 경국대전이잖아요. 지금 법학에서도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 법학에 처음 불을 잡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병사가 한 20만 정도 됩니다. 정규군이.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잡아서 그런데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정규군이 2만 3만도 안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완전 조선 사회가 와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늘 제가 근무하는 4월 13일 날 부산 쪽에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음력인데 양력으로 하면 지금보다 조금 지나습니다만은 이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월 13일 날 와가지고 서울에 언제 들어갑니까? 5월 1일 날 들어갑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만강 쪽은 가토기에 와서 다 점령합니다. 나중에 사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도 6월달 되면 점령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일본 군인들이 그냥 뭐 행군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군인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이 해군이지 않았습니까? 군선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군선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자꾸 거북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북선 가지고 싸워 이긴 거 아닙니다. 거북선은 두 척밖에 아니면 임진왜란에 두 척 아니면 세 척이 있었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거는 돌격선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했고 반대로 제일 추력함 되는 판옥선입니다. 이 판옥선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23년 할 수 있었느냐?
수군은 일본한테 안 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쟁을 우리가 복귀하면 일본이 왜 수군을 그렇게 많이 안 데리고 왔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지에서는 여러분들 신립장군이 왜 거기에 남한강에서 배수의 진을 쳤을까? 제가 지금도 신립장군 만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총이 없는데, 조총 무기가 딸리는데 매복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앞쪽에 조령이나 중령에서 싸웠으면 안 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당시 일본은 33만 명이라는 아주 정의한 군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가 어땠습니까? 다 전국 시대입니다. 이게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역에서 정확하게 양성된 33만 명이 있고,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실제. 그리고 반 정도는 일본에 잔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무슨 전쟁인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영토 확장, 이거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역과 노예 전쟁입니다. 제가 이야기,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세계를 주름 잡은 나라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입니다. 그 두 나라가 동서를 교황청에 해가지고 분할해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아시아 쪽에 오면 무역을 해야 되고, 그 무역할 때 필요한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가지고 덕본 나라가 어딜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개구리에서 문화약탈 정말 많이 해가졌습니다. 일본에 가면 임진왜란 때 훔쳐간 아직도 분류제대한 물건들 꽉 찼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가져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9개의 부대가 왔는데 그 중에 1개 부대는 문화약탈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문화가 뭐고?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유럽은 도자기를 18세기 돼야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 역사는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하는데, 처음에 흙을 가지고 신석기 시대 토기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자꾸 가공해서 오늘날 도자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몇 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때 도자기가 서양에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와서 가져가는 제일 대표적인 게 차, 그 다음에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를 이제 일본이 가져가서 생산해가지고 세계 수출국 2번째가 됩니다. 그게 임진왜란의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일본의 전국 시대 다이묘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시기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일본 통일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할 만한 이 다이묘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급 군인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죠.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주 높이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추는 사람도 찌새끼같이 생긴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주군에게 충성은 다 했습니다. 한 해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겨울에 여러분 군대에 가면 워카가 안 찹습니까? 가죽이니까. 그걸 주군보다 먼저 일나가 신고 있다가 주군이 딱 오면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군에 대한 충성이 아주 강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주군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처음 통일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시아를 점령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십니다.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까지 가겠다, 이런 좀 이런 망상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선을 점령하겠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고, 그때 일본에서 제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심지가 어디냐? 오늘 오사카 성입니다. 대판 성이라고요. 여러분, 일본의 역사는 임진왜란 전과 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임진왜란 전의 역사는 부산에서 가까운 간서지방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간서지방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항상 수도인 도시가 있잖아요. 한자로 뭡니까? 경도. 그 교도 아닙니까? 교도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임진왜란 때 참전하지 않았던,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덕청강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근거지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일본의 도쿄 아닙니까? 동쪽의 수도죠. 동경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고, 이때 일본의 군인들을 34만 중에 이제 17만 뭐 이 정도 부산에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큐슈 쪽에 있습니다. 큐슈 쪽에 있는 나고야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토 옆에도 나고야 있습니다. 근데 한자가 다릅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진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럼 배를 타고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본 배의 함선의 주력 함선은 이 안택선이라는 아랫배 분입니다. 이 배의 특징은 밑에 부분이 뾰족합니다. 첨저선이죠. 그래서 이 첨저선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선은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밑에가 평저선이죠.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도해라는 우리가 섬이 말하는 이쪽 남해안 쪽에서는 좁은 지역을 이렇게 회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는 많이 뒤집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이 노예전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이게 여러분들 19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400주년에 미국의 뉴욕 미술품 시장에서 팔린 최고의 그림입니다.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이 사람이 아까 좀 있어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보면 있죠. 요 프란치스코 까를레테라는 사람이 상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에 왔다가 자기도 아시아의 사람의 노비를 샀습니다. 5명. 그 5명을 유럽으로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물의 도시가 어딥니까? 예, 베네치아라는 베니스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동양 사람이 오니까 루벤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게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이제 이런 데 연구를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최근에 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명나라 사람이다. 이런 세계 학계의 논쟁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인하면 우리나라는 개성상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오세영이 이런 베니스의 개성상이라는 이 소설도 1992년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에 오면 요즘 같으면 기계로 물건을 다 싣고 내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부산에 크레인 가지고 물건 안 실로 올렸습니다. 배에. 전부 다 됐습니까? 일본말로 하는 구루마, 그죠? 이역가를 밀더지 아니면 짐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노예가 필요합니다. 이 노예 명단들이 포르투갈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보면 노예가 얼마나 팔려갔는가. 뭐 기록에 따라서 또 일본 학자들은 작게 보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많이 보려고 합니다. 4만에서 4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노예 시장의 노예 가격이 7분의 1 내지 10분의 1로 다운됩니다. 조선인 노예가 많이 팔려나가서. 그런 큰 변화가 있는 시기가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 중심지가 관서지방이라 했는데 그 관서지방 중에서도 중국하고 무역할이 제일 가까운 데가 큐슈 아닙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왔던 일본의 장수들 중에 큐슈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마즈 요시히로 같은 사람, 사천성에 갇혔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아간 게 도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섬이라는 이게 아리따라는 지역, 그 다음에 나에시로가와 이런 지역에, 여기는 백자고 여기는 청자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가면 이 아리따에 가면 도자기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2, 3평이랍니다. 추앙하고 있고 이 지역에 지금도 동성 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인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1대1로 나쁜 일본인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임진왜란 대충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왜구의 종원, 왜구의 노략질이 끝나는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이 왜구는 개별 단위로 왔었는데 이게 국가까지 동원돼가지고 약탈하는 게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동북아시아의 체제 변혁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종북아시아의 체제로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가 최고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 왕들을 책봉하는 거예요. 그게 책봉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봉체제를 만들면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대아입니까? 사대라는 게 큰 나라를 섬기다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접한 나라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러 갈 때 가져가는 물품이 조공품입니다. 그러면 이 조공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해서 황제는 답례품을 줍니다. 그게 회사거든요. 이게 당시에 공무역, 국가적인 무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역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체제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무역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역 흑자를 내고 있을 때 일본은 무역 적자죠. 그럼 이 부분을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역사를 배우면 뭐 삼포해변, 그죠? 사랑진 해변, 얼묘해변, 이런 외변이 있었죠. 이건 왜구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근데 이 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이 왜구들은 그럼 어디 가서 무역을 해야 되냐? 중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왜구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구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대마도하고 큐슈입니다. 여러분, 도라는 게 섬도자 한자로 쓰면 뭐예요, 이게? 새가 날아가다 앉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섬이라는 지역은 농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서는 자꾸 침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라시대, 가야시대부터 왜구가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진출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난동을 피웁니다. 그게 오늘날 어디냐면 중국에 한 4번째나 5번째 정도 되는 항구가 있습니다. 상해 약간 밑에죠. 이게 영파라는 지역입니다. 중국말로 닝포라는데 여기에서 일본 놈들이 또 난동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국도 일본과의 무역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무역할 수 있는 루트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때에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구들이 일본의 중심지 관서지방에 있죠. 그럼 왜구들이 그 16세기 중반 이전에는 전부 다 조선하고 중국의 북쪽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차츰 세력을 넓혀가지고 중국의 남쪽, 중국에서는 이걸 남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영파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상해는 여기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무역항이 어디냐? 영파입니다. 영파에 가면 지금도 고려관이라 해가지고 무역상관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임진왜란 경과는, 임진왜란은 흔히들 7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는데 실제는 세식입니다. 그래서 1592년 4월달부터 1593년 1월달까지 요거는 평양성을 뺏겼다가 탈환하는 겁니다. 명나라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광화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쭉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부분 일본으로 가고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남해안 쪽에 남아있습니다. 외선을 쌓고. 그러다가 광화회담이 결렬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광화회담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뭐냐? 중국의 황실에 공주를 일본에 시집 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명나라는 일본을 오랑캐국이라는데 오랑캐국하고 혼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성립될 수 없는데 당시 광화회담을 주역이었던 중국에는 심유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인입니다. 골동품 상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누냐? 부산에 제일 먼저 침략했던 고니시 유비나가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그거는 뺐습니다만 천주교 신자거든요. 임진왜란 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제가 이런 쪽을 공부하니까 책을 보내왔는데 당신 나라 역사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어디서 들어왔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청나라 때, 그죠? 청나라를 통해서 김대건 신부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광화회담이 결렬되니까 정유전, 1597년이죠. 요 1월 달에 다시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그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실제 11월 1일까지 지속됩니다만은 8월 달로 선언한 건 이유는 임진왜란이 왜 끝났습니까? 여러분 왜 끝났다고 생각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로. 이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철군 명령이 일본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일본의 목표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임진왜란 때는 가도 임명, 길을 비켜주면 명나라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시마 거쳐서 부산에 와가지고 여기서 동쪽으로 기장해서 경주 거쳐서 서울 가고 그 다음에 오늘날 경부선 철도 따라가는 밀양 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김해 쪽으로 와가지고 성주 거쳐서 이리 올라갑니다. 서울에 언제 들어가면 5월 1일 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 전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북쪽에는 가똑이 와서 도망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6월달 되면 평양도 함락됩니다. 실제. 이 함락되니까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명나라를 그렇게 사대로 섬겼는데 명나라가 어땠습니까? 조선을 의심했죠. 조선이 오히려 일본을 등에 업고 명나라 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진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선조의 사진, 어진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이런 놈이 피난하는지를 확인하고 참전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와서
명나라가 참전하니까 이제 평양을 탈환했는데 그 이후에 명나라가 추격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좀 빼빠지게 만나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나라가 오히려 여기 우리나라 주둔하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일으킵니다. 실제. 그래서 옛날에 기록에 보면 그게 빛을 보면 빛이 이게 골이 큰 게 있죠. 그런 빛하고 그 다음 좁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쏘문 빛이 누구냐? 명나라라 했습니다. 그게 너른 빛인 거는 일본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명나라 군사들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참 바로잡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침략할 때는 어디 가냐? 북쪽으로 안 갑니다. 전부 다 이제 전라도 곡창지들을 차지하려고. 임진왜란을 복귀할 때, 임진왜란 저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왜 북쪽으로 못 갔느냐? 식량이 없었다. 그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나중에 뭐 장관이 이순신 장관이 남해안을 안 막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 무거운 물자를 전부 다 바다로 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막았잖아요, 이순신 장관이. 그 다음 육지를 통해서도 물건을 운반을 하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어병들입니다. 어병들이 요소에서 일본 군인들이 17만 명, 18만 명 왔다 하더라도 팔도에 나눠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도에, 그죠? 그럼 그게 불과 몇백 명 단위 있으니까 그게 어병들이 맞서 싸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여기 서울 밑에 있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하산도를 점령하는 게 일본의 목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합천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면요. 합천의 위치는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좀 다른데요,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침략 초기에 일본 군인들이 서쳐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서쳐가려 했느냐?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일본에서 군량을 물론 싣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배로서 싣고 오는 게 요즘같이 뭐 배가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고, 그죠? 제일 빨리 오면 일본에서 한 1.5일, 아니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싣고 오는 것도 양도 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전라도 지역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관리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경상도를 거쳐가야 돼요.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시대 같으면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제일 첩경이 마산까지, 지금 부산에서 마산까지 와가지고 창원거쳐 마산 와서 여기서 함안, 어령, 그죠? 합천, 거창 넘어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전라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전주 아닙니까? 글로 가는 거거든요. 글로 가려 하니까 이제 이쪽을 막은 겁니다. 경상도 어병들이. 그 다음에 낙동강이 또 상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네? 강으로 다 운반했잖아요. 이게 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그저 운하뚫보가 서울까지 한다,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시대 때 구포나 이쪽에서 물건 싣고 올라가면 상주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러면 고개 넘기면 됩니다. 고개 넘기면 단양이 나오고, 단양인데 거기서 이제 남한강 따면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게 원래 조세 운반로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낙동강이 차지하는 운송로로서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이 낙동강이 지금 합천 쪽으로 쭉 흘러 올라가면, 그게 또 안쪽으로 한강이 더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광화해담 시기도 어떻게 되느냐. 광화해담 시기 때는 이제 명나라 군이 일본을 따라서 내려오거든, 남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나라 군인들이 각 지역에 주둔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주둔하면 어쩝니까? 또 거기에 식량 대줘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둔해 있으면서 일본 놈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한 게, 뭐 여자 급탈하는 게 일본도 마찬가지,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각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 우리 지역에는 명나라 군인 파견해서 주둔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전라도 침략할 때 중요한 루트가 된다. 정유재란 때는 아까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앞으로 좀 갔다가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 정유재란 때는 보게 되면 일본 군인들이 부산에, 그때는 오늘날 부산포로 안 오고요, 옆에 다대포에 상륙했습니다. 여기 상륙해가지고 우구는 쪽에 또 울산에 있던 가똑 위험할사 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로 와가지고 창녕 쪽으로 와서 싸우려 했는데, 그게 화왕산성의 곽재호가 너무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싸우지 않고 우회를 해가지고 오늘날 합천 쪽으로 와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라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구는 낙동강을 따라, 남해안을 따라 와가지고 오늘날 그 섬진강 있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전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점령했고, 전주 점령하고 나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쪽에 또 가만 보니까 명나라가 보니까 이제 또 가만히 좀 올라오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 뭡니까, 이 담배 만드는 담배 인삼공사입니까? 그 신탄인 있죠. 예, 거기입니다. 직산이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명나라 군인들이 또 하면서 잘 싸워줍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다시 또 후퇴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정유재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유재란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군인들이 그 합천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경상 조선시대에 외침이 있으면 어떻게 싸우냐는 겁니다. 싸우는 단위가 뭐냐면 진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진관체제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세조 때입니다. 조선왕조에서 여러분들 세종이 뭐 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사람은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그때 만든 체제가 방어체제가, 지방의 방어체제가 진관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진관은 어떻게 되느냐? 생활 권력에 있는 행정 단위를, 군사 단위를 편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도 같은 경우는 자도하고 우도가 나눠집니다. 이게 경상도가 원래 조선시대도 합쳐가지고 그냥 경상도 이럴 때도 있는데, 자도, 우도로 나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럼 좌우의 기준이 뭐냐? 이 낙동강입니다. 알겠습니까? 낙동강이고, 낙동강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계신 마산은 그럼 낙동강의 경상자도입니까? 우도입니까? 우도. 예, 우도는 전부 서울에서 보는 겁니다. 임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도인데, 경상도에는 상주의 진관, 우도에는, 그 다음에 진주 진관, 김해 진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도에는 병령이 울산에 있고, 경주, 안동,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오늘날 같으면 4단이 돼요. 지방에서, 그죠? 이렇게 싸움. 마사, 여기는 옛날에 뭐, 창원에 있을 때 몇 사단이요? 39사단. 그죠? 저도 거기서 뭐 병령 훈련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함안으로 갔죠. 그죠? 근데 부산 같으면 저쪽에 해운대에 뭐 50몇 사단, 그 사단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지방을 지키듯이 당시도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합천은 여기에 있으면 진주진관에 속하고, 합천은 조선시대에 군현이 3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는 합천군, 초계군, 그 다음에 삼가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지역에 양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여기에 많았고 군현도 3개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뭐 저쪽에, 그죠?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이 도망가지 피난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이건 인지상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군한테 또 앞잡이 하는 놈도 있습니다. 부역. 조선시대 때, 이때 임진왜란 때도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까지 그리 빨리 올라갔습니다. 거기 앞잡이 하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말 빨리 배워가지고 벼락 출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쟁하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닌 뭐예요? 어병입니다. 실제. 관군들은 초기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지킬 것이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일러 싸우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역 협조했는가. 이게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로 순되어 있고, 그래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김해에 가면 선조 어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조, 국왕 선조가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전부 다 부역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역했더라도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글입니다, 이게. 글 내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망 많이 갔습니다. 도망 많이 가고 피난도 많이 갔고요. 제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합천이라는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제일 핵심이 다름 아닌 이 합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산 거쳐서 차만 거쳐서 이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 제일 지나가야 되는 어령이죠. 그럼 어령 여기를 누가 막았습니까? 곽저원. 또 정암전이라는 부자바 있는 이쪽에서 난강 불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막히니까 일본 군인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 적포, 환강하고 만나는 이쪽 지역에 일본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다름 아닌 합천의 어병장들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도 고령을 무계라는 통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성주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그래서 넘어갈 때 보통 보면 고개가 있는데 이 부항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쪽을 넘으면 바로 이제 전라도 들어갑니다. 무주 쪽으로. 이런 지역을 이제 막았고, 여기도 고개가 있죠. 부항령, 육십령, 발랑치, 그 다음에 섬진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목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그럼 이 목 지역에 접근하기 위한 외부의 요충이 어딨냐? 이 지역들은요.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킨 사람이 경상, 우도, 의병장들이고, 그 중에 3대 병장, 정인홍, 곽재우, 김면이라는 3대 병장이 이걸 지켰습니다. 이거 안 지키고 뚫렸으면,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현대 지도로 뭐 만드는 거고, 경상도는 이렇게 보면, 그죠? 이게 낙동강이 있고, 이게 자도고 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 시기에 병령이 울산에 지금도 있죠. 울산에 가면 병령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육군의 중심지고요. 수군의 중심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이라는 게 수군, 자수영이 수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여기 오늘 통영 쪽에 있었죠. 통제영이 우수영과 겸할 때도 있고 뭐 등등한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조선 후기 때문에 진주에 병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성 안에 있죠. 근데 실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 함안 쪽에 있었죠. 함안이 아니라 창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동강 방어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보면, 여기 낙동강을 지킬 때 보십시오. 보면, 저기 강을 따라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공격해서 적을 잡고, 적을 잡았고, 적 안에 실려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내탕고의 보물이다. 이 내탕고는 왕실의 창고거든요. 이 왕실 창고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선조가 피난 안 가고 서울 지키겠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알고 돌멩이 던지고 했는데, 그랬을 때 서울에 제일 먼저 불이 난 건물이 어딘지 압니까? 노비들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장애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왕궁이 대부분 불타는데, 그게 일본 사람에 의해서 불탔다기보다는 조선인들이 불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병을 이제 우리가 일으켜서 활동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시기에 어떻게, 그죠? 군사를 국가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유지할 거냐, 이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의병을 이야기하면 기반 이걸 제일 중시합니다. 실제. 이게 없었다면 의병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반이 뭐가 있었을까? 그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양반들입니다. 양반인데, 양반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에 가서 관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방에 남아있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제지사족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임진왜란 때 동원된 겁니다. 그럼 그 기반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 양반이고 하니까 사상적으로도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성리학입니다. 딴 게 아니고. 당시 유교 국가지 않습니까? 유학이라는 게 공자가 만든 유학이 옛날 유학이다 하면 그게 춘추전국 시대 때. 그걸 원시유학이라 이렇게 하면, 유학은 학문이 시대에 따라서 중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은 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그 통일한 나라가 오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얼마나 안 갔지만 진시황이 중국의 문화 제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분수경유입니까? 책을 다 불질러버리고 학자들 다 죽여버렸죠. 땅에 파묻은 그게 분수경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 당나라인데 참고할 책이나 학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학문이 뭐냐? 훈고학입니다. 문장을 짓고 문장이 맞고 안 맞고 이걸 따지는 학문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제일주의,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요즘 제국주의도 비난하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중국 제일주의가 문제입니다. 그걸 중화주의를 안 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들 임금을 천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명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찬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적이라 하지만 중국에서 우리 역사를 처음 파악한 책에는 삼국지, 위지, 동이지, 동이족입니다. 동쪽의 오랑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월의식에 젖어 있던 중국이 자기들이 오랑캐라 여겼던 금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고 자기들 문명 발상지를 뺏깁니다. 그거는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죠. 그게 정강의 변인데, 이 정강의 변을 당하고 나서 그 현실은 지금 중국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 논리가 뭐냐? 성리학입니다. 맞습니까?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하고 기지 않습니까? 이 리라는 것은 흔히들 변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죠. 기는 변하는 것이에요. 중국은 이 상황 속에서도 중국 중심주의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성리학자 중에서 누구였습니까? 공자 이래로 15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자자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입니다. 예, 주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이게 뭐 아들 자자 이게 서석이나 뜻이잖아요. 추전국 시대 때 공자, 노자, 순자 다 있었잖아요. 그죠? 행제도 아닙니다. 서성에 대한 존칭이거든요. 너무 자자 많이 붙이니까 공자는 또 구별해서 공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500년 지나서 주희가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죠, 이게. 북송의 중국의 중심이다가 남쪽으로 와서 남송이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강남이 개발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고 나서 제일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 남송에 있는 항주 소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주 소주를 보지 않고 중국을 봤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주 잘 개발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 자전거 있죠? 이런 것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중국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경 친화적으로 잘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누가 도입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려 후기에 안양이 도입했죠. 그죠? 이 안양이 도입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그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일종의 문화적 충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우리 문화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문화가 원래는 남자가 결혼 문화를 보면 장가 간다하고 시집 간다 두 편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집 가는 문화는 남자 중심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결혼 혼인제도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장가 가는 문화입니다. 대릴사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쭉 유지되고 있다가 중국에서 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집 가는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잘못 알려는 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오리지널 문화하고 지금 문화, 옛날 문화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유교가 들어왔는데 그 안양에 들어온 유학을 이제 발전 쭉 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제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1000원짜리 돈에 나오면 누굽니까? 태계이황 선생입니다. 태계이황은 중국의 학자들도 뭐랍니까? 동방의 주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되면 어쩌던 시대는 양명학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실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되면 고정학으로 과학 중심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성리학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계가 성리학의 체계에서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철학적 체계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주자다 이런 칭호를 받거든요. 그럴 때에 유학자이면서 경상무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남명조식 선생이. 그죠? 뭐 실제 저는 이런 쪽에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1980년 이전에는 거의 이야기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목되게 된 건 오히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 정신 이런 것도 오늘날 사회에 맞는 정신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분도 성리학자인데 이 양반은 성리학을 이해하는 이제 포인트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경과 어를 중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수양 방법이 뭐냐면 거경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자기 수양 태도를 어쩝니까? 거경국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경국리. 거경이라는 경에 마음을 두는 건 똑같습니다. 공경하는 마음. 그런데 국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연구합니까? 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거. 이게 연구잖아요. 국리잖아요. 우리가 골똘히 국리한다, 연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데 남명선생은 안 그랬습니다. 남명선생은 거기에 자기 수양하고 나면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그렇습니까? 이 어라는 것은 정의잖아요. 그 정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실천성이고 그 다음에 실천하려니까 현실을 비판해야 되죠. 남명선생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명종 이제 왕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정사를 하는데 명종 때 섭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왕조에서 제일 여성의 권한이 세했던 왕후 있잖아요. 문정왕후 아닙니까? 이 문정왕후 섭정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면서 이제 제대로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저쪽에 지리산 밑에 누가 있다 하니까 그 사람 불렀잖아요. 서울까지. 그 서울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쨌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 하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 하니까. 당신 그 과부의 치맛자락에서 벗어나서 정치를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을 텐데. 이 학문적인 깊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명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비판하는데 현실 비판 중에 제일 또 핵심을 찔렀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모순이 뭐고? 세금 띵땅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금의 띵땅을 누가 치느냐? 서리들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죠. 서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서리망국론을 주장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가 양반이라면 문과 무를 다 동시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문과 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문 아닙니까? 그죠? 저는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시골에 있다 보면 사법고 시작했다고 누구 아들 막 사법 플래카드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돈도 잘 버는 의사고 시작했다 하나도 잘 안 붙이더라고. 근데 요즘은 잠깐 붙이긴 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남명 선생은 유학적인, 성리학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병법과 군법, 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상무정실, 그죠? 무를 숭상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또 군사 대책을 적어내봐라.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남명 선생은 어땠냐? 외부를 바라볼 때 이 남명 선생은 토벌을 해야 된다. 토예론입니다. 태계이황 선생은 어땠는지 압니까? 태계이황 선생은 이 외구라는 놈들을 무식한 놈들이다. 그래서 이걸 잘 타이려면 교화될 것이다. 교화론이거든요. 반면에 남명 선생은 외구를 토벌해야 된다. 이렇게 왜 주장했느냐? 이거는 경험입니다. 제가 볼 때 환경입니다. 알겠습니까? 남명 선생은 처가가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예. 김해 대동 쪽이잖아요. 그 신산서원 있죠. 그 앞쪽에 평양 얼마나 넓습니까? 부자였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하고 옛날이 다르다는 게 조선시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가살이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흉이 아니었습니다. 태계 유황선생 호가 태계입니다. 태계가 뭡니까? 시내로 물러온 난 사람 아닙니까? 중앙에 관직하다 보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간 대상까지 했는데 서로 신하들이 막 찢고 뽑고 하니까 환멸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도산수원 앞에 가면 낙동강 흘러가죠. 그 시냇물 소리가 그리워서 내려와서 지낸 거 아닙니까? 그게 도산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 남명 선생은 김해 대동에 살면서 거기에 낙동강을 침략하는 왜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놈들은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토회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제자들이 50명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남명 선생이 존경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의병장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그 수양할 때 함량은 경으로 줄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어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일대기를 보면 남명 선생은 원래 합천에서 태어났죠. 여기 이야기는요. 합천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합천에 가면 지금도 생가하고 여기에 내롱정 뭐 이런 것들 서원도 용산서원입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경상도 정말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새로만 만들면 좋은 줄 알고 생각하는데 옛날 걸 살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재의 가치도 인정받고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이 이제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 덕천서원하고 덕천서원입니다. 이 산해정은 어디 있습니까? 김해에 있죠. 대동에. 김해 대동에 있는 신산서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은 합천에서 이 토동이라는 데 있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또 서울 가서 자랐습니다. 서울에 좀 있다가 이제 결혼할 때 내려와서 합천에 약간 있다가 결혼해서 옛날에는 다 처가살아 했습니다. 그 처가인 대동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60이 됐을 때 오늘날 산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산인데 가면 덕천서원 있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산천제라는 제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사회적인 기반이 중요한데, 제일 사회적인 기반으로서 제일 주목되는 게 뭐냐? 결혼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하듯이 양반들은 서로 양반들끼리 이렇게 혼인했습니다. 그 자기들 기반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때 임진왜란 이 전후에 보면, 여기에 어령의 송암 1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기록 중에 보면 사성강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가지의 그 어령의 중요한 성씨들인데, 그 사람들이 혼인을 누구하고 맺은지 딱 안에 보면 다 양반들끼리 쫙쫙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양반들이 지역사회, 아까 향촌사회에 있다 했는데, 그럼 향촌사회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출입하면서 활동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유향소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는 막 향소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향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하고, 자기들 지배층인데 일반 피지배층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향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향약은 고월의 규약인데, 이 고월의 규약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방에서 우리나라 조선 시기대 이때 사화라는 게 있었죠. 요 임진왜란 바로 전에, 그죠? 사화 있을 때 그 보수 세력 훈구파들, 이 사람들은 이런 규약이 있어도 이걸 무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반에게 하극상으로 노비가 덤볐다. 그러면 장을 몇 대 치자 이게 다 정해놨잖아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훈구파들은 아니죠. 일마가 죽여보라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전쟁터가 되면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 평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잘해준 사람이겠죠.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항교와 서원 같은 걸 통해서 학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유대가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합천에서 어병했던 정인홍 같은 경우 보면 조선 초기에 처양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처갓집 임대로 옵니다. 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곽재원은 어디가, 여러분 곽씨는 본관이 어디입니까? 현풍암입니까? 현풍에 지금도 가면 솔레 마을이라서 그게 자기들 종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령에 왔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처가가 거기 하면 어령 아닙니까? 진양강씨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실제. 그래서 처양으로 왔고, 그래서 야로현에 오늘 어딥니까? 해인사 있는 그쪽 밑이죠, 그죠? 거기에 정착해 살았는데, 여기에 있는 야로성씨, 진주강씨, 진주하씨, 이런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성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 남원 양씨, 양이라는 사람이 판서 같으면 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집안하고 혼인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 형제들도 합천이, 시키메입시 이런 사람 혼인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강력한 기반을 지역에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항교와 서원은 자기들 서원이 양반들이 서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전쟁이 일난다 이러면 군대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병이죠. 이런 거 할 때 통문을 알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죠, 진짜. 유황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이 유황소에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게 향사당이라는 건물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기들끼리, 양반들끼리 규약을 만드는 그 향규입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홍 같은 경우에 모병의 과정에서 기병유사로 각 지역에 합천에 있는 살인들을 이용합니다. 실제. 그래서 유황소라는 게 아주 그대로 작용한다 볼 수 있고, 이게 또 전쟁터가 되니까 유황소를 이제 만들어서 뭐 하기도 활동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의병을 불러 모으는 의병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유황소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기반을 동원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 직접 백성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향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월의 규약을 우리가 뭐 항약에 보면 환난, 상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뭐 이런 규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약들을 다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양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향약이라는 게 자기 고을만 아니고 그 동네 전체를 아우르는 뭐 동도계나 이런 식으로 확대됩니다. 그런 것들이 합천 지역에 있었던 어병장들이 이런 걸 시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합천의 임진왜란 전후에 시행 항량유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영이라는 사람, 박인, 그 다음 전치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가지고 아까 동계라는 걸 만든다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약포 정탁이라는 사람이죠. 이순신을 구제해 준 사람인데, 구명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문집에 보면 고평동계 서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평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창의해가지고 복수하자는 이런 게 향락의 규약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하청민들이 많은 역할을 한 걸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반들과 또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뭐 박재호가 처음에 의병을 일으킬 때 한 뭐 40~50명 가지고 일으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직돼 가지고 2,000명, 3,000명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군대를 이끌 겁니까? 그죠?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물품을 일종이라 하는데 그 일종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정밖에 안 되죠. 사람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랑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못 싸우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노비가 그 군인들이 2,000명, 3,000명 되면 그거 다 어디서 듣고 왔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주목되는 게 제지 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경제적 기반인 땅, 제일 중요한 거 옛날에는 땅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땅 많이 있으면 부자인데 그 땅을 누가 경작합니까? 노비들이죠. 그래서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이 있는데 주인이 싸우러 나가니까 노비들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정인홍도 있죠. 아까 함양하고 남원 이런 데 재직을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원 양씨하고 혼인했댔죠. 이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처가 쪽 재산을 많이 가져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정인홍의 아들하고 손자도 당대 부자로 알려진 진주아씨 하진보 그 다음에 오여원 이런 사람들이 사이가 됩니다. 그 오여원은 또 여기 곽재호 밑에서 활동했던 오원이라는 사람하고 또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과정에서 합천과 인근한 지역에 있는 이런 데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또 지주로서 근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가 임진왜란 의병할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군량을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해서 해결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합천뿐 아니고 다진육도 다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개입해가지고 광군에게 주듯이 군량을 지급하라 이렇게 지급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제지사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임명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지사족들이 지방에 있는 각 지역의 군량 유사를 둬가지고 군량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쪽 경상우도에는 초유사 학봉 김성인이 와가지고 군량을 모집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민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창고 있죠. 여기에 있는 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자체 조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병은 뭡니까? 의병은 국가에 의해서 일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난 거죠. 그럼 스스로 일났기 때문에 군량도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호렴이라 해서 집집마다 조금씩 쌀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수제, 의연금 이런 거 내죠. 이 똑같은 겁니다. 어려운 곡식을 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의병들이 맨날 365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싸우지 않을 때는 돌아가서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 지은 곡식을 다시 싸울 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행편들에 따라서 군자를 부과해서 무기도 이 의병들은 자체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 같은 데 보면 있죠. 이 정인홍 대장, 이 의병대장입니다. 정인홍과 대장 김면, 정랑, 뭐 박상 이런 사람들이 군량을 거두기 위해서 가급에 통문을 돌리고 책임 유사를 임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에서 자기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유황소 조직이 있었고 그게 전쟁 시기에도 유효적절하게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초유사가 곡식을 지원해 준다 했죠. 학봉 김성인이 와가지고 이게 거창 안엄의 개인 사저에 있는 그 곡식은 김면에게 주고 합천 지역과 고령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은 정인홍에게 준다. 그래서 이 국가 초유사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하게 되면 의병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정인홍입니다. 정인홍이고 또 정인홍은 또 뭐 조선시대에
아까 이야기한 남명 선생의 수제자다 이렇게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정인홍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홍은 또 많이 비난받죠. 비난받는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북인 정권의 최고의 책임자가 정인홍이거든요. 물론 중앙 정치에 직접 나아간 적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은 지방에 있으면서 중앙을 정치 조정하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걸 이때 산림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림의 어떤 시조가 되는 사람이 정인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기는 정인홍법은 아니고 어병의 모병법입니다. 이 모병법은 아까 이야기한 간호를 인수하는 게 제일 대표적이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병을 모았는데, 양반이 지역에 있는 일반 농민들, 병사들 불러 모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병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병의 구성입니다. 어병은 여러분들 상층부하고 하층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가 양반사회 아닙니까? 봉건사회죠. 그래서 여기에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분이 어디냐? 양반입니다. 그죠? 양반이고, 전직 관료인 사람도 있고, 유학을 공부한 학자, 지주청, 이런 양반계층이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반계층이 연결되는 요인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회 경제적 이런 기반, 황촌 통제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부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건 노비들이나 뭐 일반 백성, 평민일 텐데, 가동, 간호라는 똑같습니다. 포장, 산정 같은. 임진왜란 일 났을 때 관군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병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정인홍 어병에는 뭐 수천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척. 산척은 뭡니까? 10만이. 산에서 산상 캐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뭐 저쪽에, 거창에 이런데, 뭐 산골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이런 사람들이 어병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 해척, 그 다음 피난민, 뭐 이런 또 가동을 제외한 천민청,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어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을 해방받겠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때 보면 목을 몇 개 잘라오면 신분을 한 번씩 올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층민들이 어병에 많이 참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병은 합천지역의 어병 활동입니다. 아까 이 합천지역을 공격했던 제일 대표적인 일본의 군사는 모리 테라모토 히야. 이 모리 테라모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9개의 부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사단이죠. 그 사단이 9개 왔는데 조선 당시에 8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8도를 한 명의 사단장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한 사단은 뭐 하느냐? 문화약탈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또 9개 맞잖아요. 그랬을 때 경상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모리 테라모토, 모리 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수가 경상도 전체를 지휘하는데 특히 합천 지역 이쪽을 침략하는 사람은 무라카미 가케치카라는 촌상경신이라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략하고 또 밑에 어령 쪽을 침략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본 7군에 소속되어 있는 안국구지 에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국사라는 절의 성녀입니다. 성녀가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을 침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 위쪽에 오늘날 추풍령 쪽에서 내려오는 군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 쪽에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서 지배하라는 사람인데 이게 전라도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오늘날 저 충청도에 인삼 많이 나는데 어디 있습니까? 금산 그죠? 그쪽에 있는 고개가 이치웅치거든요. 거기서 우리 군사들한테 저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추풍령을 넘어서 전라도 가려 합니다. 그럴 때 일본 군인들이 성주나 계령 지역 이런 지역을 또 오니까 이걸 공격한 사람들이 합천의 어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천은 어병량들이 많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표적인 어병량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홍이 있고 손인갑 이런 사람들 뭐 등등 있고요. 그 다음 초기에도 이대기, 전치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은 저 경상남 도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를 빛낸 10대 인물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10명을 이렇게 선정해놓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 아마 그랬지 싶은데요. 학자들이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 사람을
경상도 그 7대, 10대임으로 이어놨는데 이게 맞느냐고. 이게 정말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누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학자를 압니다. 그거 진짜 의용학자잖아요. 오히려 자기 집안에서 제일 유명한 전채원이라는 사람을 넣으면 다행입니다. 곽재원은 내가 들어가 있느냐? 곽재원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까? 이 전우라는 사람은요. 전우라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집안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합천의 의병장의 중심은 이 전치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전우라는 사람의 뭐 할아버지뿐.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도 진짜 왜곡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정인홍의 의병 조직도, 그죠? 뭐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인홍은 이제 의병을 일으킬 때 제일 경상도에서 곽재우 다음으로 이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 정인홍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의병이라는 게 뭐 싸움 단위가 자꾸 너무 작으면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합쳐지죠. 그래서 고령의 김흥석이라는 사람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인홍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4월 달에 일어났는데 6월 달에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의병의 봉기를 국가에서 장려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아까 얘기 초유사 학번 김성일이 왔죠. 그 김성일이 오고 나서 의병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제일 특징적인 게 아마도 이런 것 같으면 합천 지역은 저쪽에 해인사 쪽에 산 쪽이 많으니까 이쪽에 있던 강군들이 전부 다 도망걸로 많이 갔겠죠. 또 김수가 실제 그쪽으로 왔으니까 그 창 이런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관군들이 정병이나 장군 이런 관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군들이 많으니까 또 이게 전투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이제 의병의 운영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의병을 조직화한다. 좀 이따가 조직된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군의 가장 손인갑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의병을 효율적으로 조직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찰사 경상도의 최고 책임자 김수도 삼가 촉의 의병 이런 지역의 의병들을 정인홍 밑에 가서 활동하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병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여기서 정인홍 의병에서 제일 독자적인 게 뭐냐,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자적인 의병 조직이 전쟁이 끝날 때도까지 계속 유지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때는 의병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죠. 전라도는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은 많이 해상 의병이 많이 있는데 경상도 쪽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오히려 뭐라 하느냐, 너가 아버지 어머니 죽고 했는데 그 복수하기 위해서 의병이 이렇게 이런 복수 의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정도인데 이 정인홍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정유재란 때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의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정파에서는 이걸 사병화한다. 개인 군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 정인홍 북인 정권들이 권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인홍은 여기 있죠. 정유재란 일 났을 때도 이원익에 의해 가지고 항병장으로 임명된다. 이때는 의병이 아니고 항병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군사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의병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임금에게 충성을 하기 위한 군인들입니다. 충의군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임금을 모시기 때문에 근황병이라 합니다. 이런 근황병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라도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전라도에 이야기했는데 전라도의 나주에 지금 남도 의병박물관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국사책이나 있다 보면 각 지역에 의병장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나주의 김성일입니다. 김성일이 김천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키고 하는데 김천일 고경명 있죠. 이 사람들은 뭘 하려는지 압니까? 의병을 일으키고 나서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갈라하다가 오늘날 저쪽에 금산연투에서 졌죠. 실제 글로 갈라 했습니다. 반면에 경상도는 아니죠. 경상도는 이제 일본군이 바로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니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야 됩니다. 자기 고장을. 그래서 이 의병은 뭡니까? 향병입니다. 향병. 우리가 지금도 향토예비군 있죠.
이런 군인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게 경상도의 어병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정유재란 때도 이게 정인홍은 항병장으로 임명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때까지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군량을 책임지는 조도사 역할을 하면서 명나라 군에게 군사를 조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정인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들 뭐랍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어병은 한 번 어병은 영원한 어병이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 학설을 세워서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알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병은 여기 정인홍은 조금 독자적이,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뀝니다. 곽재우 어쨌습니까? 정유재란 때 뭐 했습니까? 화왕산성 지켰죠. 화왕산성 지킬 때 그 책임자가 뭡니까? 경상자도 방어사 아닙니까? 관군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병이라는 게 처음에 임진왜란 초기에는 다 어병으로 일났지만 국가에서 이제 어병이 또 있으면 이게 반란군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전부 다 어병을 해체시킵니다. 그 해체시키니까 이제 전부 다 어병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관군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하층부에 있는 어병들은 전부 다 집에 가서 농사지어라 이렇게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만을 가지고 밑에 있는 하층의 어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알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공신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선무공신. 이순신하고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원균, 건율, 이게 선무 1등 공신이죠. 선무공신에 18명이 들었습니다. 1, 2, 3등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공신들이 선무 원종 공신입니다. 9,060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노비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고 양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무공신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도망 다닐 때 잘 따라다녔다. 도망인데 또 옛날에는 도망이라 안 하고 뭐랬습니까? 임금이 먼지를 덮었었다. 몽진이래죠. 그죠? 그거 잘 따라다녔다고 호성공신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청랑공신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병을 해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병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요즘은 실록이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는 실록이 번역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실록을 원문 그대로 읽다가 제일 쇼킹한 게 뭐냐? 내자입니다. 상식 인육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람 고기를 뜯어먹는 겁니다. 전쟁을 7년 전쟁도 하면서 뭐 농사 못 지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 시체 뜯어먹는 겁니다. 그게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또 진압하여서 한 사람도 청랑공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공신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상 어병은 한 번 어병은 끝까지 어병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곽재우 같은 경우는 경상자도 방어사 그거 관군 아닙니까? 네? 화왕산성 지킬 때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인홍 어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정인홍의 문인들이 문인이라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인들이 많다 보니까 단결이 잘 되죠. 진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합천 지역, 그죠? 뭐,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손인가 같은 것은 밀양 사람이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수군의 첨사였다가, 어쩌게 뭐, 와가지고, 이게 중위장을 맡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의 정인홍 어병의 특징은 뭐냐? 지역적인 유대가 강한 어병이다. 그건 지역적인 유대가 강하다는 것은 문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시기 계속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어병 조직을 유지한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의 정인홍 부대가 활동한 전투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 무게 전투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상에 무게 봤죠. 그 고령 있는 쪽이, 그죠?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워 이겼고, 그 다음에 사원동 전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주에서 무게 사이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도 싸워서 매복해가지고 싸워 이겼는데, 싸워 이긴 게 여기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는데, 이 패배 이후에 정인홍하고 김면 어병에 불화가 생깁니다. 저는 또 어병 문제를 풀 때 정치적으로 많이 풉니다. 왜냐하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북인 정권이 들었었다. 광해군 때, 그죠? 그럼 북인 정권이 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어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병을 한 이런,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면 여론이 따라야 되죠.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국민들은 누굽니까? 전쟁을 끝까지 잘 싸운 사람이에요. 그 주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인홍 후손들이고 후예들이고, 반면에 태계 유황 쪽 권력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전쟁, 7년 전쟁이 엄청난 피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려니까 추화론을 주장하고, 그런데 추화론을 주장하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 싸워준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북인 정권이 열린 거 아닙니까? 단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전쟁하는 시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도에서는 정인홍하고 김면이 원래 같은 남명 조식의 제자인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분파가 생깁니다. 정인홍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김면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김면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각제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북인 정권이 들었을 때 참여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정인홍이 이제 공격한다 이러는데, 김면이 뭐, 원군을 제때 안 보내줘가지고, 이래 뭐, 패배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불화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의 마진 전투인데, 이건 초계 아까 뭐 이때, 그죠? 이것도 낙동강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의병들이 활동했는데, 이때도 약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손약회라는 이 아까 손 누구였나? 손인갑이 있죠. 그 사람의 아들도 죽고요. 그 다음에 교수 노계방이라는 사람도 전세가 내렸는데, 교수는 한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인데, 정말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 부산에서 죽었다 이래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 저도 이거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보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임진왜란 일 나가지고 부산에서 동래성 전투할 때 거기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동래읍성 있는 자리 안에 가면 거기에 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고 살아있다가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지금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한번 추적을 또 다시 해볼 생각인데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원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그죠? 정인홍의 가장으로 활동하는 김준민하고 2,800명의 많은 군사가 동원돼가지고, 이제 성주의 대교천에 진지를 만들고, 일본 군인들의 어떤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약화시킨 전투가 안원전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도 중요한 전투가 성주 1차 전투, 성주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김면하고 정인홍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인홍 부대가 당시 학공 김성인에게 알리지 않고 군사를 동원했대가지고 또 문책을 당하고 하는 뭐 그런 전투가 성주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주하고 무계, 뭐 이런, 그죠? 적포 이런 지역에 각제호 의병이 활동했던 데가, 각제호 정인홍이 했던 데가 이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또 정인홍 의병 중에 하나가 진주성 1차 전투를 구원합니다. 진주성 전투가 여러분 임진왜란 때 2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3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대첩 아닙니까? 그게 임진왜란 1592년 10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또 정치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임진왜란 1차 전투 때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서 김시민 장군이 있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의병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바깥에서 의병들이 공격하고 하니 그 안에 중간에서 자기들이 포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성 2차 전투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성에 있는 사람이 그때 정확하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6만 명이 죽었잖아요. 난강물이 핏물이 흘러갈 정도로 몰살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구예요? 농계일이죠. 그것도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그 같이 이렇게 해가 죽은 그 장수가 쪽팔린 데 가지고 이런 누다가 있는데, 요즘은 게아무라 노구석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가면 사당도, 농계 사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습니까? 전라도에서 와서 진주성을 지키는 책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역 정보나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했습니까? 전라도에서 그게 뭐, 와가지고 진주성을 책임진 사람. 그 최경애라는 사람이죠. 최경애라는 사람이 김면 다음에 경상우병사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병을 통과한 사람이 김천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진주성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최고 책임자가 되니까 지역의 정보에 밟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특히 2차 전투 때는 일본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자기들이 전라도 침략을 못하도록 막은 게 진주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퇴하는 일본군들 전체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진주성을 공격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 성을 비우자고 하는 입장이 있고 성을 지키자는 입장이에요. 그게 공성론이고 수성론입니다. 공성론을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곽재호입니다. 알겠습니까? 곽재호하고 정인홍 이런 사람들 진주성 1차 전투 때는 외곽에서 도와줬지만 2차 전투 때는 안 도와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성하라는 것도 중앙에서 선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선조 지방에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키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성주성 2차 전투가 있는데 이때는 보십시오. 군사가 5,000명이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라도의 어병들 이쪽, 임계영 같은 이런 어병들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금산 이런 걸 점령하고 나서 성주도 점령하는 거죠. 큰 전투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나머지 어병 중에 초계에서 중요한 그 합천에서 중에 전치원하고 이대기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초계 지역에서 이게 아까 어병이 항병이라 했죠. 자기 고장의 군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은 내군, 한 사람은 외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병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병이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남명의 제자인 곽율이라는 사람이 학봉 김성일에 의해 가지고 요 초계의 가군수로 임시군수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남명의 제자고 하니까 연결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치원과 이대기 어병의 조직의 특징은 이게 보면 과거 합격자나 관직을 여기 위한 사람 사족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병의 상층부는 다 그렇습니다. 혈연적으로 중첩된다. 전치원과 전우는 부자관계. 그 다음에 이대기와 이학은 형제관계. 그죠? 이게 혈연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또 주목되는 게, 이거는 남명조식의 제자도 중요하지만은, 남명조식과 친구가 누구냐면, 황강 이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원과 이대기의 어병조직은 후기가 되게 되면, 어병 후기가 되면, 각각 중요한 어병인 정인홍하고 김면의 어병 밑으로 편제가 되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하층부는 항상 그죠? 이 간호라는 노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각 지역의 어떤 어병을 다 동원하는 멸리인을 통제하는 이런 어떤 직접 동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천에는 초유사 김성일이 와가지고 곽율이라는 사람을 임시군수로 임명해가지고 군의 어떤 통제력을 가지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치원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분도 전두환 대통령 집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어병장이었거든요. 그 밑에 아까 전우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안 나왔나? 예? 이 밑에서 활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모장, 외응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기하고 전치원 이 두 사람이 초계 어병을 통괄하고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희안의 외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대기는. 그래서 여기 조식과 이희안의 문인이다. 합천에서 남명조식의 친구가 이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식하고 이희안의 문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대기하고 전치원의 어병들은 어디에서 활동했느냐가, 내외군은 알아서 지휘소를 만들고, 군사훈련도 각자 실시하고, 또 합쳐서 실시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병이 활동할 때 제일 많은 공을 세우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격전입니다. 유격전이라는 게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형지물에 밝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군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초계에서 2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1592년 6월 달에 초계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3일 날 여기에 있는 초계, 합천 뭐 이런 인접한 군인의 의병들이 연합해가지고 무계 전투에서 승리하는, 아까 무계는 낙동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계에서는 전투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아까 하고 비슷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합천의 의병에서 중요한 건 아까 삼가도 현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윤탁이라는 사람이 의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탁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양반은 초기부터 각조 밑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각조 밑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대장으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저 밑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어령에 가면 있는 그 용년이라는 지역에 이쪽에 주둔하면서 방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합천 지역의 윤탁과 관련된 집안은, 당시 초유사 김성일의 어떤 기록 같은 데 보면 구평리에 있는 윤온호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 사람들이, 삼가의 윤탁 의병에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곽저우의 의병 초기 조직인데 여기 보면 그 어령우계가 삼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삼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윤탁은 뭐, 삼가에서 개인적인 의병 활동도 한 사람인데, 여기 곽저우 밑에 와서는 대장이 되고, 또 다른 기록에는 영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제라는 사람도 삼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년이라는 사람도 삼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질이라는 사람도 삼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노수는 초계 사람이고요. 그 다음 허자대는 삼각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조 밑에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 지금 삼가 의병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윤탁은 활동 초기부터 각조 밑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각조를 대신하는, 이 대장이라는 대신하는 장수죠. 각조가 뭐 자리를 비우고 하면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싸운 지역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이런 데서 많이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가 윤탁 의병이 어디에 참전했는가를 보면, 아까 이제 곽재우 의병에 참전했기 때문에 곽재우가 정암진도 지켰지만 현풍, 창녕, 영산현을 탈환하죠. 그래서 곽재우가 이 경상 우도를 지키고 있다가 넘어서 자도죠. 자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이게 정확한 날짜가 없어가지고 이게 오늘날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곽재우가 여기를 탈환한 게 제일 먼저냐, 탈환해서, 아니면 영천성을 탈환한 게 제일 먼저냐. 영천성은 탈환한 날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인데 이게 어느 게 빠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차 진주성 전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했죠. 거기에 이 윤탁은 사천성 밑에 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 진주성 1차 전투에도, 이제 동문으로 가가지고, 오늘 진주 입구 쪽에 그 마연이라는 고개 있죠. 그쪽에서 싸우다가 물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데 오늘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윤탁이 언제 죽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천하고 저는 이게 와 합천을 이순신을 거기에 넣어서 강의를 어디에 했을 때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합천에서 한번 뭐 이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서 그죠? 여러분 활동하게 되는 계기는 백의종문이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북쪽으로 그 한경도까지 가고 평양까지 갔는데 왜 실패했느냐? 결국 바다에서 이순신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순신이 있는 한 일본이 이제 전쟁을 다시 일으켜도 성산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이 요시다라는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관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뭐 고성인가 이쪽 쪽에 요시다가 와가지고 정보를 흘리죠. 1591년 7년 1월 달에 가토 기요마사가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부산 앞쪽에서 막으면 될 것이다. 이런 정보를 흘리죠. 그러면 그 정보가 당시에 수군의 최고 책임자 이순신에게 보고되겠죠. 그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이거는 계략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정보가 중앙에 보고되니까 또 중앙에서 조정해가지고 선조가 맞다 출격하라 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쟁 시기에 명령에 불복종하면 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는 안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순신이 서울로 압송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으려 할 때 그때 이순신을 구명해 준 사람은 이때는 이제 유성룡이 아니죠. 힘이 빠졌고 정탁이라는 사람이죠. 정탁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때 그래도 우리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순신밖에 되겠냐. 죽여서 되겠냐. 그래서 백의종군, 말 그대로 백이라는 건 흰옷을 입고 군대에 온다. 이거는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의 길은 니 죽어라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런 모욕도 또 인내하면서 참아낸 사람이 이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순신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때 경상도에 이제 일본 군인들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최고 책임자가 이원익이고 그 다음에 군인의 최고 책임자는 건율입니다. 건율이 이쪽에 이제 도원수로서 이쪽 군대를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합천 초계에 와서 주둔을 합니다. 1597년. 그래서 이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오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신이 그나마 이런 쪽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었던 게 건율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건율하고 이순신을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성룡이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건율. 이 두 사람이 임진왜란 때 없었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그래서 건율이 같은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순신이 여기 오니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습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8월 달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될 때까지 초계에 45일 동안 머물게 되죠. 근데 이게 오늘날 뭐 이순신 장군이 그죠? 이게 서울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는 길을 뭐 요즘 이순신의 백의종군도 해가지고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천에서는 여기서 뭐 지나간 지점이 어디다 해가지고 논란이 막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그런 거 판결해 주라니까 나는 제가 옛날 사람다. 또 지리정보도 그 옛날 그런 지역에는 저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논란이 되고 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이 초계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이의 집이라 돼 있죠. 여기에 머물면서 45일 동안 있으면서 건율이 일단 활동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빨리 지금 이제 다시 백의종군이 해제되고 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뭐 했느냐 건율 밑에서 군무를 수행하고 또 무밭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감독해가지고 둔전을 관리한다. 이게 둔전이라는 게 군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식량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록에 보면 이충무공 전서라는 기록에 보게 되면 이순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그 인품이나 또 임진왜란 때 활동했다는 그게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크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안 오죠. 뭐 선물이나 이런 것도 먹을 거 이런 거 가져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난중일기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있죠. 더원수와 함께 군사적인 업무를 보고받거나 종사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7월 8일 날 원균이 패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균은 출전 안 하려고 막 버텼죠, 솔직히. 그러니까 중앙에서 출격하라니까 이제 마지못해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거죠. 7전. 거제다 빠서 적고, 이거 적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앙에서 다시 이제 백의종군을 해제시켜주니까 바로 이제 현지로 달려가서 이런 뭐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지역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뭐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아까 곽저우 밑에서 이게 어령에서 부사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곽저우 밑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이런 상주 목사도 되고 또 영천이라는 게 오늘 영주입니다. 영주 자기 고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런 책도 지은 사람인데 1593년에 어쨌든 곽저우 밑에서 활동한 이런 군공이 인정돼가지고 합천 군수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합천군수로 임명돼 가지고 방어에 대한 어떤 전공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순신하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순신하고 만나면서 이순신을 만나러 갈 때 협살하고 수박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이순신을 위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일로 합천에도 뭐 악견산성이든 무슨 산성이 많은데 이런 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산성 방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순신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곽재우가 이순신 장군이 건유를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활동 베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임진왜란 조선왕조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도 250년이 지속 안 되었습니까? 불가사의 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유교라는 가치관을 억수로 뻥튀기 해 먹었죠, 실제.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금도 보면 합천에 의병, 여기 갑니까? 합천에 의병 기념관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여기 가면 그래도 합천에 의병에 대한 거는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무 원종공신이 있고, 요게 1, 2, 3등 이순신하고 3명이 있습니다만, 이 말고, 아까 9,060명의 선무 원종공신이 됐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름하고 그 사람의 직역만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성공신, 청남공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선무 원종공신을 만들어가지고 표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원을 만들어서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초계의 제일 유명한 서원은 청계서원입니다. 이 청계서원은 아까 황강 이희안이라는 사람을 배양하는 서원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활동했던 이대기와 전치원을 여기에 같이 배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의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서원에 많은 사람들이 배양됩니다, 실제.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데, 연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교의 가치관 중에 가장 핵심이 삼강오륜 아닙니까? 그죠? 그 삼강오륜에 뛰어난 사람들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만든 도덕 교과서가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이 그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기념하게 됩니다. 그게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입니다. 광해군 때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침략을 제일 직접 당한 전라도, 경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연료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싸우지 않았지만 일본군이 나쁜 짓을 하려 할 때 거기에 저항하며 죽은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자만 볼 게 아니고 의병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정문을, 그죠? 정표를 해서 정문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183사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합천의 청계서원의 모습입니다. 청계서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합천에 가면 유씨들이 정력하게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유씨들 죽었죠. 그래서 요거 오충각 사형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삼강행실도 중에 아까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김씨라는 여자가 적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내서 그걸 후대에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예,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병의 날이요. 예. 장으로 최초 거병이 됐던 금년 4월 22일. 예, 예. 그걸 양으로 바꿔서 6월 1일로 했다는 게 있고. 예. 교기 강의를 배우면서요. 그걸 지금 보니까 1894년 통국민운동 당시에 무기주자는 의료와 관계를 있게 설명해놨는데. 누가 해? 인터넷에. 그건 아닙니다. 예.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에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제가 한 사례만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출제하러 가는데 요즘은 이제 국보라는 게 숫자를 매긴 거 없앴죠. 예. 알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파악하면서 숭례문이 1번이다 뭐 이렇게 쭉 한 거지. 그게 중요한 숫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없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국보위로 하면 숭례문, 보물리로는 뭡니까? 동대문, 흥인지문, 그죠? 근데 그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 거고 시험이라는 것도 뚫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사적 1호를 무엇까?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야 이거 시험에 한번 내보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 돼 있냐 저쪽에 담양에 그 대나무 만든 중록원 있죠. 그걸 해놨더라고 누가. 그 이거 아닐 건데 실제는 사적 1호는 포석정이거든요. 그거 내가 시험 냈으면 내가 완전 심할수술 뻔했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진짜 정확한 정보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예. 틀리고 그거는 왜냐하면 저도 뭐 그 학술대회 때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박재호가 어병을 일으킨 날 그걸 양력으로 환산해서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진왜란 어병, 그 다음에 병자호란 어병, 그 다음에 한말 어병 세 개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상도에서 뭐 임진왜란 어병은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실제 병자호란 어병 이런 거 많이 연구 안 돼 있죠. 근데 실제 병자호란 어병도 많습니다. 특히 함안의 곽진년 장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도 활동했고 또 병자호란 때도 자기 아들들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찾아내서 연구를 할 과제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한말어병도 많이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경북에 가보면 경상북도에 가면 독립운동기념관 이런 거 큰 게 많아. 경상관은 그런 거 없죠? 독립운동기념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제일 문제가 내가 볼 때 경남입니다. 경남 부산입니다. 진짜. 그 좋은 뭐 소스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북 안동에 가보십시오. 독립운동기념관 큽니다. 크게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도 또 역사문화공원에 크게 만들어 놨고요. 경남은 지금 각종 제가 정말 저는 쪽팔립니다. 그냥 어령의 박물관 좀 해랑 만들어 놓고 그게 어병박물관 일어났는데, 이거 진짜 아닙니다. 어병의 날이, 곽재호가 어병을 일으킨 날이 어병의 날인데, 경상도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경남이. 생각이 좀. 그래, 근데 공무원,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세대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주어지네요. 제가 문화유산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 교육하는 기회가 별로 없네요. 있으면 가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막 까쁘겠는데. 진짜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예, 하십시오. 예? 의병하고 광군이 연합 전투할 당시에 광군장들이 의병들하고 좀 이래 자기들이 관리라는 거, 의병장들 유생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좀 훈련 활동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예?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저가 도망가는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경상도의 김수 관찰사 아닙니까? 어병이 이렇게 온다니까 부산 쪽에 지금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오늘날 저게 어딥니까? 삼당진 있는데 거기 앞에 자공간 전투 있죠. 거기서 실제 한번 크게 싸웠잖아요. 박진이라는 장수하고. 근데 임마가 김수가 저쪽에 경상도 우도에 있다가 군사들이 끄고 오다가 보니까 그 소리가 들으니까 일본 군인들은 총도 쏘고 난리다니까 지는 나는 뒤에서 도와주게도 도망가 저 가야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서울 쪽으로 뭐 임금 모신도 갔고. 그런데 그때에 곽재호가 어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곽재호가 보니까 이제 곽재호가 어병 활동하고 있는데 다시 지가 이제 서울 쪽에 용인에서 또 관군들이 올라가다 다 몰살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짜 또 피난애가 내려오는데 와보니까 경상도에서는 곽재호나 이런 어병들이 잘 싸우고 있거든. 그럼 자기한테 문책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마가 어떻게 합니까? 곽재호를 모함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부에다가 곽재호 이놈은 도적이다. 육적이다. 이거 추적이에요. 그러는 걸 또 보고 가만히 있을 곽재호가 아니죠. 곽재호는 아까 곽재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명의 외손자 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곽재호도 그대로 또 싸웠나 합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알력이 되죠. 그러니까 알력이 되니까 그걸 또 중재해야 되는데, 그 중재한 사람이 학봉 김성일, 그 다음에 송암 김면 선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곽재호가 자기의 그 화를 삭히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충청도도 만나가지고
조헌이라는 사람이 의병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니까 거기에 또 있는 관찰사가 또 조헌을 막 방해하거든. 의병을 방해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윤국형인가 뭐 그런 사람. 그런 것들 전부 다 관군들이 자기가 도망하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군들이 의병을 도와주면 되는데 안 그랬죠. 실제.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내가 볼 때. 예,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역사가 옛날하고 지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질문은 예.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대기 정문로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관광이라 스토리텔링을 시켜서 이렇게 업시키는 게 어떻게 지금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학생들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는 이순신을 팔아먹은 사서 나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건 뭐 이순신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근데 지금 하고 그런 옷부터 이런 건 좋습니다. 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예. 그때 참 답답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길도 잡잡하죠. 그건 뭐 옛날에 길이 그 제대로 다니는 길도 아니니까요. 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무슨 질문이죠? 뭐, 여기, 오늘 강의한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뭐 다 역사적인 거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팔만 대장경 예. 임진왜란에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일본으로서는 이 국가적 문화재인 팔만 대장경을 분명히 탐냈을 것 같고, 예. 따라서 그거를 가만두지 않았다라면 거기에 또 대항해서 의병들도 팔만 대장경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는지.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 지킨 게 뭐 합천 의병들이죠.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성병이라고 있죠. 합천에도 성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세계문화유산 이런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합천의 인사 대인, 팔만대장이 보관된 거는 천운입니다. 천운. 그게 화재가 몇 번이나 났거든요. 근데 그 팔만대장이 불타지 않았죠. 실제. 그래서 그거는 임진왜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장경에 대해서 억수로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서 온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물품 중에 제일 중요한, 그때는 도자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다음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경을 그 상인들이나 이런 걸 해가 돈 주고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 팔만대장이 가지고 뭐 또 저게 어딥니까? 도자대장경이라 가지고 저쪽에 통도사에 만들어 놨죠. 팔만대장경 다 그대로 도자기에 새겨놨습니다. 그 통도사에 가면 서우남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돼 있는데 그 아마 삼성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그 전에 한 2000년 전에 이런 시기 때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이 어디 가는 일본 갑니다. 왜?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에 모여져 있는 대장경 가지고 영인본 책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신수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나라는 뭐, 팔만대장이 저도 세계문화유산 되기 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요즘은 주말에 한 번씩 이래 일반 사람도 모아가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는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 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으로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딱 해가지고 신수대장경이라 해가지고 보고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학자들이 전부 다 그것까지 연구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최근에는 전부 다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분명히 거기를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의병들이 막았고. 그런 예. 팔만 대장경을 방어를 위한 전투라는 기록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직접 가서 만져봤는데 그때 예. 당시에는 뭐 사람들 별로 없었고. 예, 저도 뭐 저도 한 그 정도 갔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갔으니까. 예. 이런 의병들 활동과 관련해서 그 다른 나라 전쟁사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의병과 같은 비슷한 성격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게 실제 오늘 뭐 그냥 임진왜란 의병의 의병 올바른 군사다 이렇게 했는데 의병을 크게 보면 이게 민병이죠. 그러니까 민병이라는 거는 뭐 어느 시기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의병의 날도 곽재우가 왜 그 4월 22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더라도 그 의병이 민병이 일어나더라도 조직돼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병이라는 성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동래성이 함락되고 나서 그 지금 오늘날 부산 그쪽에 지하철 1호선 그 종점에 가면 노포동 있는 쪽에 가면 거기가 소산역이었는데 거기서 동래성에서 함락됐을 때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그게 임진왜란 어병이 처음이랍니다. 반면에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은사분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임진왜란 어병은 김해다. 왜냐하면 일본군 중에 아까 제3군이 이쪽에 경상도로 오는 사람 있죠. 그게 김해로 오가지고 하는데 김해에서 성함락할 때 그게 사충신이 활동했거든요. 그게 4월 뭐 한 19일 되거든요. 그래서 압수 빠릅니다. 근데 부산은 4월 15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전라도에 가면 또 전라도의 뭐 어병 중에는 뭐 어떤 사람이 또 각자보다 먼저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인정받기는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그때 당시 어병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레지스탕스라고 같은 개념으로 또 조금 그게 다를 수도 있죠. 레지스탕스는 어떤 지배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이게 또 강하기 때문에 어병은 외침에 대한 거잖아요. 실제 그게 외침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병을 일으킬 때 아까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는데 성리학에서 제일 두 개의 대회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자님이 유학을 만들 때 그 유학은 정통이고 그게 안 되는 학문들 그거 전부 이단이라 했거든요. 그 이단이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는데 그게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이랑 중하고 중하인 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정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동시에 어병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레지스탕스는 어쨌든 지배 체제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게 좀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외침의 그 어떤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신학에 대해서 단계를 잡으니까 그것도 뭐 예 크게 보면 어병입니다. 예. 신학을 가정나 크게 보면 어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은 성격은 다를 수 있죠. 저는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예. 저 아는 사람부터 하시죠. 예,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앉으시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1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성전과 패전을 이렇게 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패를 구분한다면 교수님은 어떤 평가를. 저는 성패를 떠나서 극복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성패가 뭐, 그래 피해를 보고 이겼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게 이게 이념이 개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면 국난극 국사를 억수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성전했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보면 겨우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 극복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패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고기를 뜯어보면서 그 살았는데 그 뭐 이기면 뭐하고 잘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쟁은 없어야 되고. 사실은 제가 호남 지역 어병사를 하면서 호남 저리록을 한 1년 동안 분석하느라고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 각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사 업무록이 있지 않습니까? 용사 업무록에 지금 신빙성 어느 정도? 신빙성 그거 오늘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예, 그 어병의 자료는 어병뿐 아니고 모든 역사학자들은 모든 자료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자료일수록 정확한데 그런 자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용사 업무록도 실제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한 200년 있다가 만든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왕산선 동고록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용사 업무록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전쟁에 크게 참여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령하고 뭐 그쪽에 하만하고 이 주위에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참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왕상 동고록도 마찬가지. 거기에 보면 뭐 한 900몇십 명 있는데 전부 서울 사람도 있고 막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뻥튀기인데 왜 그런 게 만들어졌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가 이제 붕당 정치가 열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지역에서 유지로서 활동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임진왜란 때 싸웠다는 이게 중요한 징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명단을 이어가지고 자기 선도를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집안을 내세우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었고 호남 저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뭐 엄청나게 뻥튀기 돼 있죠. 그래서 그 기록들은 당대 자료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당대에 나온 것일수록 정확하죠.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임진왜란 기록 중에 난중일기가 최고 아닙니까? 세계 지금 기록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이소.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집안이 뭐 못 살았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집안은 어느 정도 잘 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노비도 있고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도 자기 그 어머니 모시는 노비들도 있고, 그 다음 저쪽에 여수 쪽에 와 있을 때 또 둘째 부인 와 있을 때 그게 또 뭐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를 분석해보면 분재기가 있거든요. 재산 분재기. 그거 분석해보면 노비들도 많고 여유 있는 집안입니다. 자,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순신 장군이 원래는 문과급 시험을 공부했죠. 그거 떨어졌다 아닙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문과로 바꿨는데, 문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학에 대해서 또 아니면 글자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서로 그렇게 갈기 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문 쓰지만, 한문 해석도 잘하지만 초서로 갈기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빨리 이렇게 필기처럼 막 쓸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항상 점을 보죠. 그 점 치는 거는 동양에서 점 치는데 최고의 책은 뭡니까? 주역 아닙니까? 우리가 사서삼경 중에 주역 안 들어갑니까? 역경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점 칩니까? 토정비결 아닙니까?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시죠. 다 우리나라 그냥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에 있는 사서삼경의 주역에 있는 점괘는 몇 개입니까? 8회 제곱 64개의 점괘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토정비결 만든 이지암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수학의 통계의 억수로 뛰어난 도사입니다. 옛날에 산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토정비결은 점괘가 몇 개 있습니까? 12의 제곱 144개 안 있습니까? 토정비결이 그거 보십시오. 144개에서 나지. 그걸 우리나라가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아까 성리학도 어땠습니까? 중국의 주자가 성리. 제가 그때 조선시대에 나왔으면 제가 김자라 이랬을 건데.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얼굴은 안 되지만, 뭐 한문도 잘하지, 해석도 잘하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 그런데 진짜 좀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그죠? 중국의 학문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나라가 시킨 사람. 그게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럼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전력을 짜실 때 주역을 주역을 활용했다기보다는 주역을 가지고 운명을 치보는 거죠. 저도 제 할아버지가 그 성균관에 진사까지 하신 저 거제도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맨날 그 점을 치대요. 1년에 한 번씩 오면. 진짜.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주역을 가지고 점괘 푼다 샀지만 도올 선생 이런 사람들은 되겠지. 나머지는 돼요. 주역의 점괘를 못 잡아냅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문과를 실패하고 문과 급제하는 데는 자기 장인어른 도움 받았죠. 그 방진이라고 자기 장인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자기가 문과는 합격 못했지만 지식이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오만 책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항상 23전 23승 한다는 것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객진 어딥니까? 저게 뭐 한산도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했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 당황파입니까? 당황파들은 봐가지고 그 안에 그 거제하고 사이에 그 안에 고성하고 그 많이 아주 핵구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하다 보니 조선 배가 들어가야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좁은 데 막아보니까 죽어갈 데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지. 그게 당황파의 전함이 그게 하객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 명랑해전, 그죠? 13척 가지고 싸워 이긴 12척인가 13척인가,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거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일자진을 치고, 어쨌습니까? 그것도 지금도 그때 시기에 그 유속, 물의 흐름, 이런 걸 지금 옛날 요즘 과학이 되니까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속이 그게 파도가 한 4m 높이로 있은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가 합니까? 자기는 뭐라고, 그 물때를 제일 아는 사람은 어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 뭡니까? 그 할 사람,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름 뭐고, 지금 생각 잘 안 나네.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활용한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너무 나라 전체가 이수진만 사니까 저는 좀 성웅 이런 표현은 이제 안 써야죠. 그 성웅은 이 신격 아닙니까? 성. 종교를 만든 사람이 성인 아닙니까? 맞죠? 석가모니.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공자 다 아닙니까? 그게 4대 성인의 3명이 다 전부 아시아 사람밖에 없으니까 유럽 사람들 쪽팔리니까 한 명 더 얘가 4대 성인인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 성자가 들어가면 이게 신성화가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성웅이라서 표현을 안 씁니다. 전쟁 영웅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성우는 잘 안 쓰죠. 박통태 성우. 그 이후에 잘 안 씁니다. 의도적으로 또 안 써야 되고. 이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